안녕하십니까.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들과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시청자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우주군의 한반도 배치와 이태원 사고라는 제목 하에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 내용을 위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이 어느 한 분의 이 투고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단순하게 국내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2016년에 일어난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국과 체결한 한미우주협정과 사드 배치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군사력을 유지할 예산도 부족하고 중국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한국의 우주 기술부터 최신 군사기술 및 경제력을 일체에 넘겨서 중국의 대항마로 대한민국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19세기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당시에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하여 자금과 최신 군사 기술을 제공할 테니 러시아를 막아달라고 조정에 먼저 제안을 하였지만, 당시 조선의 조정은 러시아 편에 붙으면서 영국은 일본과 영일 동맹을 맺고 일본은 경제강국, 군사강국으로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경제강국, 군사강국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한미 우주협정의 핵심 골자인데, 한미 우주협정 체결로 연간 약 350조 원에 달하는 우주시장에 우리나라도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을 한국 기업들에게 넘겼고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을 관련한 모든 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한미 우주협정은 달 탐사 기술을 미국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 한국에게 넘긴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ICBM은 핵미사일이 아니면 개발할 이유가 없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준비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 우주협정을 맺었으며 윤석열 정권에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내의 중국 공산당에 의해 포섭된 여야의 정치인, 언론, 학자, 시민단체, 중국인 유학생들을 총동원하여 거짓 선전선동, 가짜 뉴스를 터뜨렸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장기간 구속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식 시즌2로 주인공만 박근혜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국정원이 사전에 막으려고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이번 이태원 사고 또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넋놓고 있다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들의 준동을 틀어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실이 나서서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에 아주 오래전에 포섭된 자가 고의로 정보를 누락,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실수를 가장해서 성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지원을 받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핵무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탈원전을 시도했고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가평 중수로인 월성원전을 폐기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면서 중국에게 막대한 자금을 밀어주었고 전기요금을 올려서 국내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또 법인세를 올리고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국내 산업 기반을 모조리 붕괴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또 도보다리에서 USB를 김정은에게 넘겼는데 이 안에 북한 수뇌부도 열어보고 깜짝 놀랄 만한 기밀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들을 모두 해체하고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어야 북한이 대량으로 핵탄두를 생산하고 각종 미사일들을 만들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자금 지원 계획 등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국정원 고위직에 여전히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포섭된 자들이 깔려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도 국정원에서 돈 주고 북한에서 사오면 얼마든지 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고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 쪽에도 상당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지식인 내지는 사회 경험이 매우 풍부하신 그런 분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집니다. 소련이 붕괴될 때 군부가 각종 무기들을 돈 받고 판 것처럼 지금 북한도 돈만 주면 다 사올 수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에 중국, 북한, 민노총, 민주당이 개입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하였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권성동, 안철수, 장제원 의원 등이 앞장을 섰고 이태원 사고 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주면서 대검 국정상황실에 대한 국정조사도 합의해 주었다가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정부 보상안을 발표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살펴보면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기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기획한 세력이 어디인지도 파악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국가안보실, 국정원, 경찰 등에 잠입한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민주당을 추종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성주로 이사를 가서 성주 지역 주민으로 위장을 하고 성주 참외가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거짓 선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온갖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민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2016년 8월 15일 중국 인민일보에서 사드를 배치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사설을 게재하면서 한국 내 친중 세력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찾아가서 자진하야, 자진사퇴를 종용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게 해준다면 사드를 반대하겠다고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언론에 폭로된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월 말에는 중국인 유학생 6만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매주 가수들을 동원하여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일본 공산주의 단체인 JR 철도 노조를 초청하여 촛불 집회에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또 전교조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준다면서 촛불 집회에 참여시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촛불 집회 참가 시 3만 원을 준다면서 촛불 집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수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사용된 자금은 어림잡아도 수백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주노총의 자금만으로는 이 모든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국에서 암호화폐로 국내 각종 친중 단체에 제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당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김규현 국정원장은 그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121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기에 탄핵을 막으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려가서 자진하야 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울먹거리면서 헌재에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뒤에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하여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가 되니 남는 표를 바른미래당으로 달라고 발언하여 김어준이 박장대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안철수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를 하면서 박근혜 적폐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9년 11월에 중국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업무 교류 협약을 파기할 때에도 사전에 중국 공산당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노예 계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둘 중 한쪽이 파기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1년 후에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는데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맺은 MOU는 파기 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산하의 차얼 학회와 또 다른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접목시키는 것을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2019년에 중국 공산당 당교와 북경에서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 모두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2009년부터 현재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의 조선 총독부로 전락하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는 정책들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한나라당 시절부터 애국보수적인 인사들을 서서히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좌익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절정에 달한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중국 공산당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여 천안문에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 공산당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지만 주변의 참모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승절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사람은 현재 김규현 국정원장입니다. 이 글쓴이는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국내의 정치 변화 사정이나 또 힘의 역학관계, 또 국제관계를 상당히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분 같아요. 마치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제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또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조사하는 거나 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정교하고 문장 구성이 매우 논리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규현 국정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사로 졸업을 하고 하버드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고 주로 미국 쪽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갑자기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되었고 2015년 10월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이 되었습니다. 외교부 쪽 직원들 말에 의하면 김규현 국정원장은 데스크가 중요하다면서 외국의 대사로도 나가는 것을 기피한 인물이었고 현장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이 갑자기 국가안보실 차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도 회사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없는데 진급을 하려면 상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 쪽에서 여러 루트로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공산당 전승절 참석을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 외교관으로 오래 근무했었던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도 당연히 미국이 요청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방문을 막지 못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현재 김규현 국정원장과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책상 물림만 하던 그를 실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실에 누가 추천을 했는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간 분야 중소기업에서도 한 번 실패한 임원은 채용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모시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공산당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 또 탄핵되고 구속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면 중국 공산당에 이미 오래전에 포섭되었거나 아니면 매우 무능한 사람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갔으면 자기도 실패한 국가안보 책임자였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정보라인에서 손을 떼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누가 이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추천했는지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민노총은 대구 10월 공산폭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에 대규모 집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원래 서양에서 할로윈 축제는 10월 31일인데 좌파 매체인 MBC에서 할로윈데이 축제를 이태원에서 10월 30일 토요일에 한다고 많이들 오라고 대대적 홍보를 하였고, 용산과 이태원이 바로 인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노총이 용산에서 집회를 하고 이태원으로 몰려가서 어떤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요, 저도 작년 추석 되기 전에 이봉규 TV 나가서 10월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그 민중 봉기가 있을 거라고 경고 방송을 이미 한 바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 경찰, 정보기관 모든 국가 단위에서는 이러한 그 민중 봉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경고 방송을 일찍이 한 바 있었습니다. 글쓴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또 아래와 같이 이어집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촛불 집회 및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았다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무능하든지요. 이번 이태원 사고에도 북한 및 중국에 마약 성분이 대거 뿌려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9월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중국 하얼빈의 IP 주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될 것이라는 이런 글들이 대거 올라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자가 또 윤석열 대통령 제거를 위한 기획을 막지 못하였다는 것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중국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는 아닌지 국민들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한번 따지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아주 오래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포섭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대통령 경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 소재를 가릴 때 꼭 한 사람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김규현 원장과 함께 있는 권춘택 국가정보원 차장입니다. 이러면서요, 권춘택 씨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권춘택 국정원 해외파트 차장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고려대학교
영어 영문과 동기입니다. 대북 공작이나 대중국 공작을 해본 경험도 없고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규현 국정원장도 외교부 공무원 하다가 갑자기 국가안보실로 들어가서 자기가 모시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 또 이어지는 김성한 외교안보실장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미주 파트 교수 생활만 계속하던 분인데 권춘택 국정원 해외 파트 차장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러면 외교안보 라인에 중국과 북한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의 윤석열 대통령 제거 공작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조각내는 것이 기본 전략 목표입니다. 국정원 내부에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 배제하고 공산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를 중요한 해외 파트 차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에서 오는 각종 공작을 막아내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오는 윤석열 대통령 제거 공작에 대해서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9월부터 하얼빈 IP 주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될 것이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었기에 이런 것들만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했었더라면 이태원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권춘택 차장은 원세훈 국정원장 비서 시절 권력 사유화 등의 의혹으로 내부에서 동료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호위무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김규현 원장과 유유상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원세훈 국정원장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광우병 사태를 막지 못하여 이명박 정권이 실물 정부로 전락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원세훈 원장은 개인적인 비리도 있고 그 부인이 김정숙 여사 못지않게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여 해외 관광을 하는 등의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실력이 출중하고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한 정보요원이라면 원세훈 원장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오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개인의 철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거를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작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걸러내는 곳이 국정원의 해외 파트입니다. 국정원 해외 파트가 뚫리면 대통령과 대한민국 안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권춘택 차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라인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공작들이 무수히 들어올 것인데 정보기관의 고위직들이 이미 적에게 오래전에 포섭되었다면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 조작,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는
국정원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정보기관이 아무 일을 안 했고 사고 후에 국민들이 좌익 세력들의 준동을 틀어막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메일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한 애독자가 이 글을 보내준 걸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무척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 내용들을 쭉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 정말 적지 않은 그 학문적인 그 배경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 사회생활 그 경험에서 아주 그 진하고 또 아주 핵심적인 분야에서 그 종사를 하였던 경험이 있는 그런 그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이 글이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처럼 투명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외부에서는 우리를 다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지금 이 기고된 이 문장을 보면은요, 이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데요. 저도 그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의 내부적인 그 골마 터진 상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만은 이제는요, 국가정보기관, 비밀정보기관이라고 해서 그 숨겨둘 만한, 은리시킬 만한 그 어떠한 비밀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파헤쳐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드러낼 민낯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특히나 서훈이 2017년에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국정원의 발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즉 적폐청산위원회 TF를 만들어서 민변의 변호사들 또 현직 검사들 중에서 박범계 의원, 박범계 후에 이제 법무장관이 되죠. 그 박범계의 라인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참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그 외부 인사들, 또 성공회대 무슨 정혜구라는 교수, 거기다 이제 치명적으로 그 국정원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은요,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시절에 입사했던 비교적 나이가 있는 유경험자들로서 그 적폐청산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도륙질을 하고 고향집을 파괴시키며 동료들을 죽여 없애버리는 그 과정에 동조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적폐청산위원회에 참여하여 내부적인 비밀 정보 자료를 공개하는데도 서슴지 않고 동조하였고, 또 동료들이 또 후배들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무소에 가서 옥살이를 할 때 그렇게 참여했던 자들은 해외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견 나가고 또 다른 고위관직을 얻어서 또 후반부를 멋있게 릴렉스하는 그들만의 유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과연 내가 근무했던 조직의 내부 심장을 파헤치고 그 내부에 숨겨져 있는 절대 바깥으로 보여줘서는 안 될 절대 비밀, 그 비밀들을 닭 모이 쫓듯이 쫓아서 다 파헤쳐 알리고, 또 비밀 취급 인가도 없는 민간인들이 그 모든 비밀 자료를 열독하게 함으로써 우리 조직 내에서 비밀 업무를 수행했던 우리 정보 요원들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수모와 그 굴욕을 받으면서 형무소 생활을 하고, 이후에는 연금도 박탈당하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는
이 점이 비록 지금 사면복권은 되었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거의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특히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 말에 멍청한 판단을 하고 세계의 변화 동향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조선의 왕실, 특히나 우매하기 짝이 없었던 고종, 민비, 이런 부류의 인간들의 모습을 다시 되풀이해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도적으로 앞으로 닥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구비하고 또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함수관계, 이 두 분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본 여러 가지 국내의 변화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경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내외의 동포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